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그 30년 그러면은 나이가 엄청 많은 것처럼 일단 느껴지는데 굉장히 젊으세요, 아직도.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데뷔를 해서 예.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언뜻 들으면 가만히 배 감독이 지금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그리고 무대 저 카메라 뒤에 계시잖아요, 감독이란 직업은. 네. 근데 앞에 서셔도 별로 어색하지 않죠? 제가 연기도 몇 작품을 해서 그래서요, 뭐 비교적 네. 익숙한 편입니다. 예, 한국 영화사의 큰 획을 그으신 우리 배창호 감독 이야기를 조은유 아나운서가 정리했죠. 네, 맞습니다. 특별히 또 1984년도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아, 고래사냥이랑 동갑이에요.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예. 한국 영화사에서 배창호 감독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업적 중에서 네. 몇 가지만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배창호 감독님을 알기 위한 숫자는 31과 1입니다. 31과 1이라. 네. 기대되시죠? 네. 먼저 1982년 꼬방동네 사람들로 데뷔하신 감독님은 올해로 벌써 감독으로 31년을 지내고 계십니다. 그동안 총 18작품을 완성하셨는데요. 네. 작품을 만드시면서 그동안 받으신 상만 해도 무려 31개나 됩니다. 우와, 상복이 많으셨네, 네. 진짜. 맞습니다. 오. 1982년 꼬방동네 사람들로 대종상 신인 감독상, 네. 백상예술대상 신인 감독상, 영평상 신인 감독상을 받으신 이후에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예.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프랑스 베노데 국제 영화제, 미국 필라델피아 영화제 등 해외에서도 배창호 감독님의 작품에 극찬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 31개의 수상 이력은 지금 화면 보시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단에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기록입니다. 네. 그리고 일은요.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초반에 네. 말씀드렸듯이 역대 최고의 한국 청춘 영화 네. 1위로 예. 고래사냥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984년엔 고래사냥으로 1985년엔 네. 깊고 푸른 밤으로 그의 흥행 1위를 기록하셨고요. 뭐든지 1등이시네, 맞습니다. 정말. 네. 특히 있어요? 1985년에 깊고 푸른 밤의 경우에는 관객 수가 무려 49만 6천여 명으로 예. 집계가 됐다고 해요. 서울 개봉관 한 군데의 숫자죠. 아, 한 예. 군데 그때 다 집계가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집계를 해서 네. 이제 그걸 어림잡아 전국 흥행을 가름했습니다. 그럼 거의 100만? 전국으로요? 네. 뭐 훨씬 더 됐겠죠. 아, 훨씬 더. 네. 그게 1980년대를 통틀어서 1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네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관객 든 거 아니에요? 그 당시로 봤을 때. 그렇게 계산해 볼 그렇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이 프로필 다 짚어보다가 지금. 근데 나머지 이야기들은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요. 네. 배 감독님 때도 그랬겠습니다만 저희 어릴 땐 정말 TV가 귀했어요. 예.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것도 그러니까 흔한 장르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영화가 최고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영화 감독을 꿈꾸신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 어머님이 네. 상당히 영화 구경을 좋아하셨어요. 아. 날 그 태아로 가지고 계실 때부터 영화를 보셨다고 그래서 아마 태교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어린 시절에서도 또 동네에 예. 극장에 많이 가면서 네.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제가. 뭐 한 말 배우면서 엄마 이거 두 번 봐 그랬다니까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땐 정말 그 시네마 천국의 시절이었죠. TV가 아니라 영화가 큰 위안거리를 주었던 시절인데 뭐 명절이면 극장 앞에 예. 진짜 만국기를 걸어놨죠. 예. 그때는 이제 1번관 개봉관뿐만이 아니라 2번관, 3번관인데 그럼 동네 처녀 총각이 다 모이고 극장 안에 그 입석도 모자라서 맞아, 입석. 예, 입석도 모자라가지고 그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네. 스크린 앞에 무대가 있었어요. 예. 그 앞에서도 영화를 봅니다. 이렇게. 그 앞에 앉아가지고. 예, 앉아서 보면 큰 인물들이 움직이면 우리도 같이 움직이면서 영화를 보는 그런 시절에 영화를 많이 보면서 영화를 인생을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그 당시는 감독은 아니고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아, 나도 저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죠. 되고 싶다. 예, 감독의 일은 뭔지 잘 몰랐으니까 어린 시절이라. 막연히 그런 꿈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뭐 용모가 배우로서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았고 그 당시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스스로? 너무 개성이 있어서 그래서 대학 남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뭐 스스로 보기에도 그랬어요. 아닌데 개성 있는 배우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요즘은 이제 개성파 시대지만 그 당시는 아무래도 모습이 잘생기고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대학 시절이 돼가지고 네. 그 감독이라는 직업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도 전공은 그렇게 관계 없는 네, 걸 하셨어요? 전공은 대학 경영학을 가서?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버님께서 은행원이셨는데 아. 그 제가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선뜻 그 시대가 상은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이 영화 감독이 영화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직업으로는 네, 생각하기 어려우시니까 좀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불안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경영학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던가요? 그럼요. 창작인이면서 결국은 경영자여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또 됐죠. 인생도 경영하는데 어쨌든 네. 많은 지식이 또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경영이죠 뭐. 근데 이제 나와서는 일단 시작은 회사원이셨죠. 대학 시절에 이제 영화계에 뛰어들려고 네. 한번 노력을 했어요. 시나리오를 들고 영화사도 찾아가고 했는데 젊은이들의 그 속성이 그렇듯이 꿈을 너무 빨리 이루려는 그 성급함이 있었어요. 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하고 역시 현실에 맞춰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개발리스라는 금융기관에 있다가 네, 네. 현대종합상사 공채 1기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종합상사를 참 만들면서 무역만이 살 길이다. 수출에 수출 주력할 뭐. 때. 네. 글로 이직을 해서 아프리카 케냐 지사를 설치하라는 명을 받고 1978년도에 1인 지사의 지사장 직함으로 갔었죠. 어땠어요? 첫인상이? 그때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않고 그럼요. 그때는 아프리카 가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예. 정말 젊은 시절 좋은 경험이었고요. 예. 뭐 고생도 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동아프리카 최초로 네. 참치잡이 어선을 2척을 제가 팔았습니다. 운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무역 샐러리맨으로서의 앞길도 열려 있었는데 그러게요. 그때 이제 갈등이 심하게 일었어요. 자, 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택할 것인가? 예.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갈망을 이루는 길로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아프리카 대자연에 있었던 것이 저한테 계기를 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시야가 커지고 그래 앞길이 두렵더라도 내가 하고자 했던 걸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누가 오라 그랬어요 그때? 예, 마침 또 이장호 감독님, 저희 됐어요? 선배이신 이장호 감독님이 새롭게 작품을 시작하실 준비하실 때라 제가 그 전부터 교훈을 가져서 새 작품을 하면 저를 연출부를 시켜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네, 그 약속을 믿고 왔죠. 케냐에서 일은 안 하시고 일을 아까 밤마다 참치잡이 어선 영화 생각만 팔고. 하시고. 그래도 그거는 잘 팔았고. 네, 당시 케냐에 몬바사라는 항구가 있는데 몬바사. 네, 맞아요. 제가 한국에 이제 영화 감독하기 위해서 떠난다 결심을 하고 나서 어떤 야자 나무 밑에 모래사장에다가 그 케냐 백동전 하나를 묻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죠. 내가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여기서 오면은 이걸 한번 찾아보리라.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저희 아내와 갔어요? 아프리카를 무대로 한 영화의 구상차, 헌팅차 가서 그 나무를 비슷한 데를 찾았어요. 네. 그 찾았는데 물론 없죠. 그런데 거기 찾아진 것이 있었어요. 그때 그 영화를 갈망하던 소년 같은 제 마음이 거기서 다시 오랜 영화를 한 후에 혹시 내가 타성에 젖어 있는데 이런 초심이 그런 소녀의 모습을 봐서 또 다른 자극도 받았습니다. 그랬네요.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꿈에 그리던 영화. 현장을 처음 접한 게 바로 이장호 감독님의 영화 바람 불어 좋은 날. 거기 가서 조연출 그때 하신 거죠? 네, 조감독을 했습니다. 그때 많이 배우셨겠네요, 현장을. 그럼요. 역시 이렇게 갈망하고 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몸으로 겪으면서 배운 거하고는 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감독 시절을 3년 보내시고 바로 연출하신 거죠? 82년에? 꼬방동네 사람들로. 이거 굉장히 빠른 거 아니에요?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는 감독되는 길이 도제 시스템처럼 그렇죠. 아주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거쳐서 했는데 이장호 감독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일찍 데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영화기 때문에 어떤 평이 나올지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벌벌벌벌 네. 떠시던데요. 뭐 오랜 동안 개봉하는 날. 오랜 동안 영화를 꿈꾸고 갈망하고 조감독 경험을 하고 찍지만 예. 이런 불안이 들었어요. 맞아요. 정말 내가 잘 찍을 수 있는 것인가. 맞아요. 검증받은 감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영화 감독으로서의 내 삶도 있지만 또 내가 보통 인간으로서의 나의 삶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참 희생을 많이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감독이. 그래서 한 편을 내가 죽기 살기로 해보고 이 능력이 없다. 누가 보고 이게 재능이 부족한 감독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정말 미련 없이 영화를 감돌려고 했습니다. 제 이쪽 인생도 아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영화를 했는데 다행히 관객이나 평단의 평가가 좋아서 계속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팔가벗고 서는 느낌이랄까? 네. 많은 사람들한테. 예, 처음 그 시사회를 할 때 잊혀지지가 않는데 물론 여름날이기도 했지만 예. 김이 서려서 안경을 제가 한 수백 번 닦았어요. 저 긴장한 열기 때문에. 열기가 몸에서. 때문에. 그 정도로 누가 기침 소리 하면 보고 누가 부시락거리면 보고 지루해서 저러나 지루해서.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긴장을 했었죠. 근데 그때는요. 예. 조은효 씨는 아마 상상이 좀 안 될 거요. 가위질이 심했어요. 검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열.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가다가 툭 튀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뚝 없어지고. 예. 근데 그 꼬방동네 사람들도 예, 그 당시에 어땠을까? 괜찮았어요? 그는 두 가지의 검열이 있었어요. 시나리오 사전 심의와 네. 영화 프린트를 보는 사후 검열. 네. 사전 심의에서 몇 번 반려를 당했습니다. 우선은 꼬방동네라는 제목을 쓰지 말라는 거였어요. 네, 우리는 잘 사는 가난한 걸로 해야지. 쪽을 다루는 것이 대중 앞에 나오는 것을 꺼려했고 또 지적사항이 많고 그랬습니다. 방 안에 요강을 두지 말아라. 또 부부싸움을 하는데 머리채를 잡지 말아라. 정말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거군요. 뭐 몇십 군데가 있었는데 어. 그 대부분의 걸 그냥 무시하고 찍고. 요강은 알죠, 근데 뭐. 네. 검열이 있다는 건 지금 뭐 시민은 있지만 그렇죠. 좀 네. 상상하기엔 좀 그리고 꼬방동네 사람들 같은 어목한 경우에 시절이었으니까. 87년도까지는 네. 해외 수출 불가, 영화제를 못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첫 작품 이후에 계속 흥행 가도를 달리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스필버그 별명 괜찮죠?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붙여준 이름인데, 네, 네. 예, 뭐 물론 좋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예. 제가 이제 흥행에서 멀어지면서 제가 작가적인 길을 찾아갈 때 다른 후배 감독들이 몇 사람 그런 네. 그 별명을 가졌어요. 예. 제가 이제 사실 원조 한국의 스필버그죠. 예. 이건 스필버그 감독한테 연락을 하고 쓴 건가요? 글쎄요, 한번 연락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해봐요. 만나세요. 좀. 네, 만나면. 예,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84년도죠. 고래사냥 개봉한 게. 예. 예, 그게 지난 2011년 영상자료원의 설문조사 결과 역대 최고의 한국 청춘 영화 1위 네. 꼽혔잖아요. 어떠셨어요? 아유, 무척 반갑고 놀라운 일이었죠. 네. 그렇게 오랫동안 관객들에게 사랑받을 줄은 몰랐고요. 네. 예, 아주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내년이면 30년인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랜 기간 사랑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만드실 때는. 예, 그 당시 그 촬영 여건이 상당히 그 열악하고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 정말 스텝 캐스트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들의 자아 찾기 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것이 역시 시대를 꿰뚫어서도 지금 관객들하고도 맞닿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그 당시에 고래사냥과 깊고 푸른 밤이 굉장한 인기였다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전 좀 사실 실감이 좀 안 나거든요. 그렇겠죠. 네. 지금 뭐 당시로 치면 뭐 어느 정도 인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시 관객 동원을 이렇게 유추하는 거는 네. 서울의 개봉관 기준. 그거 하나만 예, 한 군데 개봉. 집계를 하는 거니까. 이제 개봉이 끝나면 재개봉, 재상개봉으로 이제 쭉 내려갑니다. 네, 네. 그래서 고래사냥의 경우에는 개봉관에서 43만 명이 들었고 그것도 뒤프로가 007이라서 손님이 많은데도 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림추산하면은 뭐 1000만에 가깝지 않았을까. 뭐 지금보다요. 사실은 지금들은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지금은 동시 개봉이 쫙 네, 수백 되잖아요. 군데 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추산이. 많이 이제 뭐 관객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거기 딱 모여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정말 인산인해? 극장 그런 앞에 표현이 아침에 맞을 나가면은 거예요. 줄이 네. 쫙 광장 줄 앞에 뭐 줄이 끝도 없어요. 이렇게 꼬리를 물고 서 있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정말. 그 뭐 밥을 안 영화판에서 먹어도 뭐, 배가 그러니까요. 부르죠. 그리고 이긴 하지만 돈 얘기 여쭤봐도 돼요? 그 한국의 스필버그 뭐 그랬는데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버셨어요? 스필버그만큼은 그거 아니에요. 그건 보너스를 이거 안 돼요.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도 마련하고 그랬습니다. 경제적 기반도 단단하게 네. 만들어준 작품들이었네요. 네. 저는 감독님 하면 네.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바로 누구예요? 국민 배우 안성기 씨. 맞아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작품을 함께 하셨는데 네. 그렇게 계속 함께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양반에게는 네. 지성인과 서민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소년의 모습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그런 모습 속에 선함이 있습니다. 우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리려고 하는 인물하고 어떻게 채색을 해도 잘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겸손해서 저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뭐 어떤 작품 고려장 찍으면서 다음 작품 얘기를 내가 하고 깊고 푸른 밤이라는 작품을 하고 싶다. 그러면 벌써 이제 둘이 이 벌써 작품에 그냥, 대한 사전 협의가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13작품을 같이 했더라고요. 근데 매번 같이 하겠다는 의식이 없이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보면 무슨 저 궁합 잘 맞는 부부 같아요. 안녕하고 13작품이나 했네 이렇게. 나이가 조금 안성기 씨가 한 살 위입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네. 그러면 굉장히 잘 얘기가 통하셨을 근데 것 같아요. 영화계로서는 대단한 대선배죠. 5살 때 그러니까 일찍 시작했으니까. 김지미 선생과 데뷔를 같이 했으니까. 안성기 씨에게 좀 말씀을 또 해주시죠. 어떤 배우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안성기 씨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 촬영 전날에도 제가 어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말도 좀 조용조용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촬영 전날이면 숨도 지금 아껴서 쉬려고 그런다. 힘을 비축해 놔야 그 다음 그 에너지를 촬영에 그때 쏟아야 집중한다. 되니까. 그런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런 영화에 대한 성실과 집중도가 아직까지 그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 둘이 그렇게 다정하게 소곤소곤 얘기하는데 그 다음날 촬영 현장에서 배창호 감독이 액션 이러면은 확 달라져요. 예, 그때 이 영화 연기의 특징은 그 매 순간 집중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더 힘을 아꼈다 집중하고 쉬었다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중력의 힘이 중요하죠. 경영에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처럼 네. 그것도 에너지를 어떻게 잘 관리했다가 예, 아니 근데 예.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안성기라는 배우는 어쨌든 가장 최고점을 줄 만하다. 저와 같은 감독에게선 그랬습니다. 예. 찰떡궁합이셨다.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배창호 감독님을 모신다고 하니까 네. 안성기 씨가 배창호 감독님과의 이야기를 전해주셨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첫 만남은 이제 이장호 감독님의 이제 바람 불어 좋은 날 그 작품 하기 전에 배창호 감독이 현대 종합상사 케냐 지사장으로 있다가 거기에 사표 내고 그냥 바로 주감독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 바람 불어 좋은 날에 저 역할이 제가 이제 덕배라고 이제 중국집 배달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장호 감독님은 제가 좀 그 역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이제 배창호 감독은 옆에서 충분히 능력이 있다. 연기로 커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결국 이제 그 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여태까지 그 충무로에서 많은 영화 그 현장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학구적이고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느낌이 첫 인상이었죠. 처음에 이제 그 데뷔작인 꼬방동네 사람들 때 제가 이제 소매치기 역할을 했는데 소매치기 역할 하다가 이제 달리는 열차에서 하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가지고 열차를 뛰어내려야 되는 장면이 있는 여기에요. 이제 거기까지 가서 도착하면 그날은 이제 그만 찍어야 되는. 근데 제가 이제 뛰어내리면서 끝나야 되는데 바로 밑에 보면은 막 빨리 가는 상태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배철호 감독도 그냥 마음만 있었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사실은 첫 작품이고 근데 도저히 내가 뛰어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속도감이. 결국은 배철호 감독이 안녕 제발 좀 뛰어내리라고 그래도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어서 그냥 머뭇머뭇 하는데 여기에 이제 플랫폼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뛰는데 이렇게 하자마자 그냥 꼬꾸라졌어요. 배철호 감독은 그 순간 못 보고 쫙 소리가 나는 걸 듣고 아유 뭐 큰일 났구나. 보는데 제가 여기 이제 좀 까졌죠. 다행히 얼굴은 안 닿고 이거부터 닿아가지고 좀 이렇게 쓸렸는데 그 다음부터 배철호 감독이 진짜 저 배우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정말 위험한 거는 뭐 이제 찍지 않도록 그렇게 한 아주 끔찍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같이 개그맨이라고 주연으로 같이 했잖아요. 근데 영화 끝나고 나니까 저는 당연히 잘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놓고 배 감독 칭찬이 훨씬 많이 나오는 거야. 야, 배 감독이 뭐 이거 진짜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저 열심히 했는데. 그거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본인이 뭐 대학 다닐 때 연극도 하고 워낙에 그 재능이 있어요. 사실은 배우에 우리가 이제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고 비교적 최근에 우리 정재영 감독님하고도 만나서 다시 힘을 합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다시 영화를 찍었는데 배 감독께서도 빨리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뛰어볼 날을 기다려봅니다. 자, 파이팅! 부부도요, 인연 중에서 정말 어떻게 만나느냐 정말 인생에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 시대에 그런 배우를 만났다는 건 감독으로서 정말 대단한 행운이시고 고마운 일이죠. 네, 그러시네요. 그리고 그 이전의 작품을 이제 좀 훑어보기 시작하면은 위트가 있거나 뭐 멜로디가 있거나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감독님 작품에서 황진이라는 작품이 어떤 하나의 분수령이랄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전작과는 상당히 다른 스타일의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사냥 같은 데서 신나는 분위기라는 거와 비교할 때 상당히 좀 진중해졌다 그럴까? 묵직해졌어요. 그 몇 년 동안에 갑작스러운 그 성공과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예. 그 이제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 뭐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계속 성공가도를 다루다가 고래사냥 2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제가 자아도취에 빠졌던 것 같아요. 뭐 흥행은 괜찮았는데 그 영화를 봤을 때 제가 아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내가 자만하면은 저 정도의 영화밖에 못 만들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내 영화의 창작의 광맥을 찾고 싶었어요.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는데 그 광맥을 찾으면서 만든 첫 영화가 황진이었습니다. 그 소위 영화에도 이제 요리로 비유하면 양념을 칩니다. 좀 솜씨 좋은 주방장처럼 여러 양념을 치는데 황진이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양념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이제 그 식수를 넣듯이 그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물을 끓였죠. 소위 영화가 다른 예술, 소설이나 네. 그림이나 음악처럼 고유의 표현법이 있다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표현이 내용도 만들어 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치중해서 정제하면서 예. 이제 영화를 해주는 영화가 아니라서 관객이 스스로 좀 다가가야 되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힘든데요. 근데 저로서는 그 당시 느꼈던 저의 그 영화의 표현법과 세계가 나왔던 그런 감독님 영화였죠. 생각에는. 네. 또 극장 앞에 제가 관객들 반응을 본다고 이렇게 서 있으면 얼굴이 우그락부락 해가지고 저한테 영화를 그렇게 그러니까 왜 재미없게 만든다더니 속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속았다고. 그런 분도 계셨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정말 좋은 감동 있는 영화를 봤다는 분도 소수 계셨습니다. 오히려 오만은 아니었어요, 감독님? 네, 지금 네, 보면 스스로 오만한 한번.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 영화 감독으로서의 제 표현법이나 네. 그 소위 작가로서의 그 길이 네. 빨리 열리질 않았을 겁니다. 네. 참 근데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작업 같아요. 네. 창작을 해낸다는 게. 창작 두렵고. 자체는 고통이자 즐거움이지만 관객의 반응이라든지 그러니까, 물론 영화는 그게. 관객을 위한 것입니다. 네. 감독 자신을 위한 거는 후차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객을 늘 의식하면서 찍지만 아 이걸 통해서 뭐 수백만 명이 들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불안과 고통이 더 가중되겠죠. 그거는 황진이 이후서부터 많이 그 부담은 벗고 네, 그저 네. 그 영화 자체에 몰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오늘 배창호 영화 감독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면서 참 감독님 영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간직했던 그 소중한 영화의 꿈을 하나하나 펼쳐주셨는데 지금까지 오기에는 이 길에 정말 많은 보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감독님의 소중한 보물들을 네. 제가 저쪽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배창호 감독님이 지금까지 만드신 작품뿐만 아니라 배우, 스태프들 모두 소중한 보물일 테지만 그렇죠. 가장 아끼는 보물들을 제가 네. 좀 모아봤거든요. 뭘까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쪽으로 가볼게요. 예. 아, 성경책이 들어있는데요. 그렇네요. 예, 좀 오. 보겠습니다. 어허. 이 보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예. 해주시겠어요? 오. 이 성경은 10여 년 보던 성경인데 그렇네요. 그 제가 다니던 대학교 정문에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였는데 그 말은 진리가 뭔가, 진리가 뭐지? 그런데 물론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어머니에 따라서 교회를 네. 다니고 어느 정도에 대한 신앙은 가졌지만 깊이 있게 몰랐습니다. 네. 제가 방황하고 힘들 때 그 음. 정말 진리를 이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또한 영화 감독으로서 예, 예. 영화의 정답이 뭔가 하고 답답해할 때도 많았거든요. 아유, 왜 안 그러시겠어요, 정말. 그 창작의 원천도 어. 이 성경 안에 있음을 깨닫고 네, 너무너무 네. 반가웠습니다. 어. 그래서 늘 지금 보니까 가까이 하신 게 맞아요. 오랫동안 보신 그냥, 것 같아요. 예, 낡고, 자주 펼쳐 보시는 예. 것 같아 이게. 네. 이게 서고에 그냥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되게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막 쓰고 그러는데, 많이, 줄쳐 많이. 있고 공공하니까 맞아요. 이걸 늘 가까이에서 두고 읽으시는 것 같아 이게.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정말 영화를 만들게 하는 힘이 또 여기서 나온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다음 보물은 어떤 게 있을지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또 오래된 것 같은 노트들이 있는데요. 네. 꺼내 볼게요. 이건 무슨? 그냥 노트 같기도 한데 제가 느낀 다이어리? 네. 단상들을 적어놓은 메모장입니다. 아, 뭐 젊은 시절에는 게으르고 그래서 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또 10여 년 전부터 인간의 기억력은 믿을 수가 없는 거라서 그리고 나이가 들면 더 귀해요 모든 게. 그래서 늘 뭐 깨달은 뭐 이해가 된 거, 그때? 느껴진 거 그런 것들을 단편적이든 길게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읽어보면 예. 또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아, 이거 다정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가장 그 공감돼 있는 이런 글이 이런 그러지. 네. 다시 또 읽어보고 본인이 써놓은 건데도 잊어버립니다. 네, 본인이 써놓은 공개하셔도 돼요? 일부? 공개할 저희 부분만 궁금- 제가 공개할 부분만? 여긴 공개도 되겠습니까? 네, 요거 제가 느낀 거니까. 네, 보니까요. 생각을 찍지 말고 본 것을 깊이 느낀 것, 경험, 체험한 것을 찍어라 라고 써놓으셨네요. 영화를 찍을 때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가 배우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날 울리려면 너 먼저 당신부터 울어라. 이야, 자기가 그거. 하려고 하는 영화의 내용과 소재를 감독이 먼저 잘 이해가 돼야 되죠. 예. 피상적이지 않고. 하여튼 대가들이 되면은 참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딱 촌철살인. 그 한마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네. 이건 뭐 다른 감독들의 또 제가 지침으로 할 것도 메모해놨고요.
공개 다 한 건가요? 네.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귀중한, 매일같이 써오신 거니까 정말 진정한 그렇습니다. 보물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서도 앞으로 좋은 영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 공개할 보물은요. 네. 더 오랜 시간을 소중히 간직해온 보물입니다. 그래요? 기대되시죠? 네. 자, 이번 보물을 공개하겠습니다. 감독님의 가족 사진인데요. 네, 단란한 가족 사진이네요. 와, 진짜 네. 멋집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두셨죠, 지금? 뭐 외동딸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집사람이고 네. 딸이고. 네. 딸 두 분 아니세요? 나도 지금 그래서 헷갈려서 네. 지금. 오. 어쩜 이렇게 야, 정말 너무 예쁘실까요? 똑같으시네요. 네. 자매처럼. 네. 딸 자랑을 하실까요? 아내 자랑을 하실까요? 뭐부터 먼저 할까요? 저의 삶을 확장시켜주는 아. 그런 가족들이죠. 네. 결혼을 안 했으면 제가 모를 그러한 세계를 아내를 통해서는 그 주부들의 그런 다시 보게 삶을 되고. 알게 되고 또 딸을 통해서는 제가 결혼이 늦어서 나열이 딸의 성장을 통해서 그 세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세대를 같이 가면서 공감대를 재밌네요. 가니까 제가 대중 감독으로서 이야. 젊어지게 해주고 뭐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제 창작의 그걸 확장시켜주는 마음의 문,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예, 예. 넓혀주는 하나의 문이다. 네. 그런 다른 인연이다. 문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야,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우신 사모님과 네. 따님이 있으시면 정말 마음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보물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보물 본 중에 지금 제일 아직도 인상적인 게 가족 사진이 그게 맞아요. 가족이 맞으신 거죠? 배우 캐스팅해서 찍은 거 아니죠? 근데 그렇게 아름다우신 부인과의 러브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93년도 초에 저희 네. 조 감독이 영화를 아주 좋아하고 특히 제 영화를 좋아한다는 그 여성이 한 분 있는데 같이 한번 자리를 하자. 그래서 뭐 별 의식 없이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영화에 대한 그 식견이 저하고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성의 감정으로 제가 먼저 발전이 돼서 그다음에 데이트를 신청하고 예. 자연스럽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럼 일종의 소개팅 비슷하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첫인상이 영화에 빼고 그냥 여성으로. 여성으로 깔끔하고 예민해 보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를 잘해주고 그럼 첫눈에 반하신 그렇다고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수 있죠. 해야죠. 네. 그게 지금 이 대사가 제가 네. 후일 만든 러브스토리라는 영화의 대사로 나옵니다. 그게 그대로.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작품을 만드실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누구나 근데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독은 항상 많은 자기 일상이 영화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게요. 예. 이제 후일 제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식장에 신랑석에 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결혼식 장면에 신랑 신부를 잘못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요. 이렇게 떨리는 걸 이걸 클로즈업도 더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보는 시야도 있어야 되고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쨌든 그 데이트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말이 많아지는 제 자신이 느껴졌고 그 전에 이렇게 뭐 카페에서 연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나 끝도 없이 얘기를 하고 앉았나.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때 불현듯 이렇게 꾸밈이 없는 평범한 사랑의 이야기가 한국 영화에 없었을 것 같다. 없어요. 환상적이거나 맞아요. 또 사랑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비극적으로 하거나 또 너무 젊은이로 하여금 사랑을 꿈꾸는 것처럼 하거나 그렇지 않다. 사랑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쉽고 편안한 그런 거다. 그걸 제 체험을 바탕으로 냉정한 현실이다. 영화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데이트할 때부터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고 신혼 초 살림살이가 다 하다가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없으셨어요? 아내
측에서는 특히 많았겠죠. 예. 부부가요, 뭐 가게를 같이 하거나 해도 되게 다퉈요. 제가 붙어 있으면. 촬영을 할 때는 예. 아내라는 그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안 들고 예. 그냥 내 일에만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감독이고 배우고 예를 들어서. 예. 물론 배우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약간 딱딱해지고 예. 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집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영화 촬영 현장과 연결입니다. 의상 준비해야죠. 뭐 또 리딩도 해야죠. 그래서 아내가 고충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 그 작품이 정 또 하게 거기서도 또 하셨죠? 순이 역할. 네. 예. 이거는 1920년대, 40년대 우리 어머님들의 네. 이야기. 예. 근데 그때도 또 부인을 캐스팅하신 이유는 네, 저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연료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독립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뭐 근데 그런 신선한 감정을 끄집어내고 싶었고. 근데 아내는 그 러브스토리 이후에 예. 이제 그만 영화 이제 아주 일단 저하고는 그만하겠다고 안 해 이제 안 한다고 이제 선언을 해서 단호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극인 남편한테 운전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상황이. 예. 시대극인 줄 알고 예. 머리를 어느 날 미장원에서 자르고 왔더라고요. 카트를. 이제 머리가 자르면 안 시킬 줄 안 알고. 시킬 줄 알고. 근데 결국은 정말 하기 싫으셨나 봐요. 결국은 하게 됐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흐름이 예. 또 제가 초심으로 다시 또 그 영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흐름이 안 할 수가 없더라. 이후에는 따님도 영화에 출연하신 거죠? 아니 출연이 아니라 네. 제가 최근작이 여행이라는 그 세 가지 단편을 섞은 그 영화인데 네, 예. 그 중에 중학생 소년인 얘기가 나와서 네. 소녀. 소녀. 그 당시 중학생이던 저희 딸을 불러다가 예. 시나리오를 같이 썼죠. 예. 가족들이 총동원되는군요. 예.